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 노영욱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김부겸 신임 총리는 코로나19 극복에 혼심을 다하겠다며 철저하게 통합을 지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로 청문 정국은 28일 만에 일단락됐지만 정국은 급냉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여당 신임 지도부를 만나 정국 해법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만과 독선의 인사 참사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어제도 747명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발생해 이틀 연속 700명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전체 확진자의 40% 이상이 비수도권에서 발생하면서 전국적인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통한 테슬라 구매를 중단해 파문을 일으킨 일론 머스크가 하루 만에 도지코인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머스크가 도지코인 거래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자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앞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순수 국내 발생만 700명이 넘는 등 4차 대유행의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어제보다 약간 늘었는데요. 신규 확진자 현황 정리해보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47명입니다. 전날보다 32명 더 늘었습니다. 지난 4월 28일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729명, 해외 유입이 18명입니다. 국내 발생만 700명이 넘은 데다 특히 17개 시도 전역에서 환자가 나와 전국적 확산이 우려됩니다. 지역별 국내 발생 환자를 보면 수도권에서만 435명이 나왔습니다. 전체의 60% 정도인데 서울이 229명, 경기 172명, 인천 34명입니다. 수도권 밖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전남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34명, 대전 31명, 경남 28명 등입니다. 사망자는 2명 더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7명 줄어 153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어제 1차 접종자는 7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누적 371만여 명인데 인구 대비 7.2%입니다. 2차 신규 접종자는 어제 7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최근 고강도 방역 조치에도 확진자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등 위험 요인별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준길입니다. 오늘 임기를 시작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올해 안에 우리 국민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취임 뒤 처음으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상반기까지 방역 상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반기에 1,300만 명 이상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기계적으로 올리고 영업을 제한하기보다는 현장에서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어제 국내로 들어온 백신 물량의 배송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다만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에 아직 물량이 도착하지 않은 만큼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2차 접종이 시작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저는 성북 서울 요양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2차 접종 시작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성북 서울 요양병원의 경우 지난 2월 26일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받은 병원 종사자와 환자 등 430여 명이 2차 접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의 경우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보유 물량이 없어 접종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차 접종분 보유 물량은 오늘부터 이제 배송이 시작됐는데 접종기관인 보건소나 요양병원 등에 아직 물량이 도착하지 않아 접종 시작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량이 도착해도 보건소나 요양병원별로 접종 일정을 다르게 잡기 때문에 접종 시작 일자는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가 날 예정입니다. 이곳 성북 서울 병원의 경우 오늘 접종 물량을 받아 다음 주쯤부터 대상자 430여 명에 대한 2차 접종을 시작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은 지난 2월 26일 이후 1차 접종을 받은 65살 미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그리고 입원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데요. 대상자 규모는 모두 92만 6천 명입니다. 희귀 혈전증 발생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중단된 30살 미만 대상자 13만 5천 명도 원할 경우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국내로 도착한 코백스 퍼실리티 공급분 83만 5천 회분과 오늘부터 공급되는 개별 계약분 59만 7천 회분까지 접종 기간에 도착한다면 아스트라제네카 물량 부족 문제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보건당국은 6월 첫째 주까지 코백스 물량과 개별 계약분을 합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총 806만 회분을 공급해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는 27일부터는 60살 이상 74살 이하 어르신과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돌봄 인력 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데요. 여기에는 어제 공급된 83만 5천 회분 가운데 2차 접종에 쓰이고 남은 물량이 일부 활용됩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90%에 이르는 데다 2차 접종까지 하면 그 효과가 더 커진다며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작용 우려와 관련해서는 1차 접종 때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2차 접종 때는 이상 반응 발생 빈도가 더욱 낮다며 2차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북 서울 요양병원 앞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네,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은 만 30세 미만도 포함됩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 근무자가 대부분인데요. 1차 접종에서 이상이 없었다면 2차에서 이상 반응 나올 확률은 더 적다는 정부 언급이 있었지만 여전한 일부의 우려와 함께 군과 경찰의 만 3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1차 접종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요양원 종사자 27살 진영욱 씨. 별다른 부작용은 없었지만 2차 접종을 앞두고는 고민이 많습니다. 정부가 혈전 우려 때문에 30살 미만 접종을 중단한 상태에서 다시 맞기엔 불안한 겁니다. 주변에서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몸 상태는 좀 어떤지 걱정이 되고요. 아무래도 혈전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2차 접종에서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 접종 11주 뒤 다시 백신을 맞아야 정상적으로 항원이 생깁니다. 오늘부터 2차 접종을 받게 될 30살 미만 대상자는 13만 5천여 명이 넘는데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을 비롯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1차 때 증상이 없었다 해도 2차 접종에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접종을 포기하겠다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백신 2차를 받긴 맞아야 하니까 1차 때 좀 이상 반응이 심했던 분들은 2차 안 받겠다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정부의 엇갈린 대응도 불안을 키웠습니다. 애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이었던 30살 미만 군인과 경찰관들에게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로 하자 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서 더욱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좀 당황을 했죠. 그쪽에서는 화이자를 맞는데 저희한테는 선택권이 없으니까. 정부는 1차 접종 때 이상이 없었던 사람에 한해 2차 접종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2차는 1차보다 이상 반응의 발생 빈도도 더욱 줄어든다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아마 2차 접종까지 모두 다 완전 접종을 하시게 되면 예방 효과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접종 예약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인 가운데 방역 당국은 다음 달까지 1,300만 명, 9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중해 곳곳에 해수욕장을 개장한 그리스가 주요 관광지 섬 주민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성수기를 앞두고 대비를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형 항공기가 그리스 남쪽 해역의 낙소스 섬에 착륙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입니다. 인근 2개 섬 주민들을 위한 2차 접종 물량입니다.
Με την συνοδεία των γιατρών από το νοσοκομείο της Νάξου θα εμβολιαστούν τη δεύτερη δόση οι μόνιμοι κάτοικοι από 18 ετών και άνω. Στην ουσία η Ηρακλιά και η Σκηνούσα σε 15 μέρες από σήμερα έχουν αποκτήσει το περίφημο τείχος της ανοσίας. 낙소수 섬은 에게해 키클라데스 제도의 12개 섬 가운데 가장 큰 섬으로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 전달된 백신은 인근 2개의 섬, 이라클리아 섬과 시누사 섬으로 다시 배분돼 운송됐습니다. 백신 접종 센터 밖에서 기다리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2차 접종이 마침내 시작됐습니다. Η όλη διαδικασία είναι πολύ καλή διότι μας δίνει την ευκαιρία να κάνουμε όλοι εμβόλιο γρήγορα και ανώδυνα γιατί αλλιώς θα πρέπει να κάνουμε κάποιο ταξίδι, να περιμένουμε και όλα αυτά, οπότε γλιτώνουμε μια μεγάλη ταλαιπωρία. 그리스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력 산업인 관광 산업에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올여름 관광 성수기 대목을 다시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스 전체 인구 1,070만 명 가운데 섬 주민은 약 150만 명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이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세계적 대유행 때문에 하기를 중단했던 일들을 하기 시작할 수 있다며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정상의 느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은 마스크를 벗기 전 의사와 상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김 총리를 포함한 신임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아침 일찍 김 총리와 임혜숙, 노영욱 장관의 임명을 제가했으며 이들의 임기는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국회 인사검증 절차를 먼저 통과한 문승욱, 안경덕 장관은 앞서 지난 6일 임명을 제가한 바 있습니다. 인사청문 정국이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마무리되면서 여야 관계는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이 문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첫 간담회를 열고 당청 관계 다지기에 들어갔지만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민주당 뒤에서 인사 강행을 밀어붙였다며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신임 지도부 전체가 공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건 처음인데요. 아무래도 인사청문 정국 얘기도 오고 갈 거란 관측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오전 11시부터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참석하는 일종의 상견례 자리지만 어제 법적 시한을 하루 앞두고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 정국이 일단락된 만큼 이 자리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논란의 새 장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은 포기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의견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인 모습이 되면서 향후 당청 관계의 변화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아침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하며 인사 강행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 발 양보했으니 두 발 물러나라고 대통령의 인사를 정치권의 흥정거리로 만든 행태는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대책과 백신 수급 대책, 또 한미 정상회담과 같은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역시 부동산 세제 정책을 어떻게 손볼지입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첫 회의에서 거래세뿐 아니라 재산세와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집중적으로 나눴습니다. 특히 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이 직접 나서서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청와대도 투기 수요 억제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흔들 수 있다며 종부세 완화만큼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수정을 두고 어떤 보관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인사 강행이라고 반발하면서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부분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를 직접 찾아 피켓팅 시위를 벌였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인사 강행을 비판했는데 당시 상황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 무시, 협치 파괴, 문정부를 규탄한다. 자격 없는 장관 후보, 대통령은 처리하라. 직후 현장에서 장외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민심의 회초리를 맞고도 오만함을 버리지 못했다. 또 청와대의 박준영 꼬리 자르기 각본 아래 민주당이 군사작전하듯 인사폭거를 벌였다. 이런 거센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갓 돌진한 조카가 있는데요. 저희 조카 이제 말도 못하거든요. 그래도 안 돼! 하지 마! 하면 얼른 알아듣고 두 번 다시 하지 않습니다. 한살배기도 그렇게 합니다. 무려 4년 동안 국민들이 제발 협치해라. 제발 독주하지 마라. 절박하게 외치고 계신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듣지 못합니다. 네, 이후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측에 공식적인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야당과의 면담 자리 마련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지만 국민의힘도 원내투쟁에 나서는 건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상임위를 비롯한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건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고 향후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감찰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이 이제 본인이 수령하기도 전에 지금 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차곡차곡 쌓아놓다라는 건 더 묻지 마십시오.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감찰을 진행하신다는. 더 묻지 마세요. 어제 현장에서 장관님께서 억지 춘향이라고 그 이제 좀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수사 다 해놓고 관할을 맞추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가지고 중앙지법에 기소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관할을 맞췄으면 됐지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 외압 의혹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조 전 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서 관련 수사를 막았다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 조 전 수석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하면서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이첩한 검사 3명 가운데 1명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윤대진 전 검찰국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려던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출국금지 요청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에 대해 수사 무마를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전 검찰국장이 전화를 건 배경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외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도 관여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된 겁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에도 당시 어떤 지시가 오고 갔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6월 미국 연수를 앞두고 있던 이규원 검사가 안양지청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당시 선임 행정관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후 이광철 비서관은 관련 내용을 상급자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했습니다.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을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조국 전 수석은 윤대진 전 국장에게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고 이에 윤 전 국장이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조 전 수석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수사 중단 지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국 전 수석은 수사 압박을 가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 지검장 공소장에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안양지청이 수사 중단 직전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는데 박 전 장관이 이를 알고 윤대진 전 검찰국장을 강하게 질책하며 사실상 수사 중단 압력을 가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공수처의 이첩 사건 처리 방향을 지켜보며 조 전 수석과 박상기 전 장관 등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 수사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서지영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 검사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검사가 주장한 성추행의 경우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3년인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이미 지났고 인사보복의 경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양모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선고 공판 시작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자주 현장에 오기도 했는데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법원 앞은 선고 공판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그 긴장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서 정인이 양모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직접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연히 양모는 사형에 처해져야 되고요. 사실 양부도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해요. 반성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 저는 더 괘씸죄를 물어서 더 형량을 더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정인이 사건이 정말 제대로 선고가 되면 다른 학대 사건들도 다 이렇게 좀 형량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주최 측은 오늘 250명 정도가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경찰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인력 400여 명을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숨진 정인양의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곳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10월 정인양이 숨진 뒤 꼬박 7달 만인데요. 양모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하고 사망 당일엔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양아버지 안 씨도 아내 장 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장 씨가 정인이가 숨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도 폭행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는데요. 앞서 결심 공판에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 측도 대부분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숨지게 할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법원 판단에서의 주요 쟁점도 짚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장 씨에 대해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죄 적용은 물론이고요. 형량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인이가 숨질 것을 알고도 장 씨가 계속 폭행했다는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표면적으로 두 혐의의 법정 형량은 비슷하지만 대법원 양형 기준을 따져보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아동학대 치사죄의 기본 형량은 4년에서 7년, 살인죄는 10년에서 16년인데요. 여기에 잔혹성이나 반성 여부 등 양형 요소에 따라 더 늘거나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앞서 10차례에 걸친 공판에서도 양측은 이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정인이가 몸이 약해진 상태인데도 장 씨가 배를 발로 밟아 숨지게 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장 씨 측은 아이를 들어 올렸다가 힘이 빠져 떨어뜨린 건 맞지만 배를 밟은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검의와 법의학자도 증언대에 섰는데요. 떨어뜨리는 정도로 생길 수 없는 장기 손상이라며 아이의 몸을 고정하고 선체로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장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인이에게 미안하다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반대로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도 잇따라 접수돼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지 법원의 판단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YTN 박견입니다. 조현병을 앓는 20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는 숨지기 한 달 전 아들의 살해 위협에 시달린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남양주시 하도읍에 있는 한 빌라. 지난 6일 오전 60살 강모 씨가 이곳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 씨의 29살 아들이 3층 집 안에서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겁니다. 뭐 과학수사대하고 경찰 폴리스하고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네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경찰이. 그런데 유가족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경찰이 기민하게 대응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강 씨가 이미 한 달 전에 아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며 경찰에 직접 찾아가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한테 죽어야 돼. 죽여버리겠다. 이 문구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 고인이 된 분도 아버지도 그 얘기를 수차례 하고. 당시 강 씨는 조현병을 앓는 아들이 피해망상과 환각 증세를 자주 보여 우려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들을 만나보더니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그냥 돌아갔습니다. 아버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얘는 무조건 입원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아버님 입장에서 경찰이 와서 뭐 해주는 것도 없고.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당장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아들은 경찰을 부른 아버지에게 큰 분노를 표시하며 더욱 횡포를 부렸습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그 대상자가 굉장히 차분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막 흥분되어 있고 막 다투고 막 그런 흔적이 없이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강제입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그 당시에 이렇게 판단을 했답니다. 경찰의 부실 대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들과 단 둘이 살던 강 씨가 숨진 다음 날 이 사실을 몰랐던 친척들은 지구대를 찾아가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강 씨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자 철수했습니다. 시신이 화단에 있었지만 집 주변조차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경찰분들이 거기 와서 문 노크만 세게 해보고 4~5분 문을 두드리다가 문을 열지 않자 저한테 어떤 정보도 묻지 않고 그냥 결국 주민 신고로 뒤늦게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살인사건으로 전환했고 5시간 만에 도주 중이던 아들을 안산 길가에서 붙잡았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비트코인을 받고 테슬라 차량을 파는 걸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죠. 그 뒤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주가는 떨어지고 불매 운동까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테슬라는 현지 시간 13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전날보다 3.09% 하락한 571.69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등 기술주들은 인플레이션 공포에 따른 약세에서 벗어나 일제히 상승했지만 테슬라는 반등 흐름에 끼질 못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7일 종가 672.37달러와 비교하면 14.9%나 떨어졌습니다. 월요일부터 이번 주 4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가 하락 이후 테슬라 주식이 최악의 주간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뿐만 아니라 테슬라 투자자들에게까지 위험 요인이 된 것은 머스크의 갑작스러운 입장 번복이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This is a U-turn for Elon Musk, who's been one of the biggest proponents of Bitcoin and crypto, saying now Tesla will not take Bitcoin transactions for its cars. 3 months ago, they said they would. 온라인에서는 머스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꾼이라며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테슬라 차를 사지 말자는 해시태그까지 달면서 불매운동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폭락을 불러온 머스크가 하루 만에 도지코인이 잠재적으로 유망하다는 트윗을 올리면서 도지코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입을 열 때마다 주가와 가상화폐 시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사기꾼일까요? 혁신가일까요? YTN 최문석입니다. 해킹 공격을 받은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가 복구 대가로 해당 범죄 단체에 무려 57억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는 유사범죄 방지를 위해서 비용을 주지 말 것을 권고하지만 이번에는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 집단의 몸값을 지불했다고 현지 시간 13일 보도했습니다. 콜로니얼은 지난 7일 해킹 공격을 당한 지 수시간 만에
해커들에게 약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7억 원 정도를 지불했다고 2명의 소식통이 블룸버그 통신에 전했습니다. 해커들은 돈을 받자마자 콜로니얼에 네트워크를 복구할 수 있는 보코아 툴을 보내줬지만 이 툴의 작동이 너무 느려 복구에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 측은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이 금액을 전달했고 미 연방정부도 몸값을 지불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또 다른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지난해 급부상한 신생 해킹 단체 다크사이드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다크사이드도 자신들의 소행임을 시사하는 성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크사이드는 동유럽 또는 러시아에 기반을 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We do have strong reason to believe that the criminals who did the attack are living in Russia. 이들은 주로 악성 코드를 이용해 피해 기업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한 뒤 파일을 암호화하고 인질로 잡힌 데이터를 풀어주는 대가로 몸값을 요구합니다. 통상 미국 정부는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부를 수 있다는 이유로 몸값을 지불하지 말 것을 권고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조언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Colonial is a private company and will defer information regarding their decision on paying a ransom to them. That is a private sector decision and the administration has not offered further advice at this time. 콜로니얼이 다크사이드에 몸값을 지불했다는 보도는 회사 측이 시스템 재가동에 들어간 이후에 나왔습니다. 콜로니얼은 전날 저녁 성명을 통해 파이프라인 재가동을 시작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중으로 전체 시스템에 걸쳐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구가 많은 미 동부 해안 일대 석유 공급의 45%를 책임지는 콜로니얼 송유관이 엿새 동안 가동 중단되면서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7년 만에 갤런당 3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뭘 채택했다는 겁니까? 이석이네 말 안 하시면 그냥 넘어가죠. 아니 뭘 채택했다는 겁니까? 우리는 채택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64차 비상구 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인사청문 정국이 여당의 강행 처리로 마무리되면서 예상대로 여야 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반발하는 국민의힘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요. 민주당은 야당의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청와대 안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새 지도부와의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정치권 소식,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어제 저녁에 박병수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했고요. 여당인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 처리했습니다. 오늘 아침 이른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도 바로 했는데요. 자, 김부겸 총리 임기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정부 서울청사로 첫 출근할 때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협치와 통합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향후에 국회하고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실지 계획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어려움은 우리 모두 함께라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철저하게 통합을 지향하는 그런 총리가 되고 일하는 자세나 또 앞으로 바라보는 일을 풀어가는 방식도 그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방법으로 해내겠습니다. 여야 모두에게 정말 성심성기껏 상황을 설명드리고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첫 출근길 이야기 듣고 오셨는데요. 지금 현안은 쌓여 있고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인데요.
첫 일정은 오늘 코로나19 중대본부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고요. 네. 곧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네.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 또 여당이 이 표결을 강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도 사실 이 국정 공백 우려이기도 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국정 공백이라고 하면 뭐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인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차원에서 방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부재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의 어떤 이 업무들을 대행해서 국내에서 처리해야 될 굉장히 막중한 지위의 국무총리가 있는데 국무총리 자리가 공석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안보라든가 기타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코로나19 중대본부장으로서 각 부처가 뭐 질병청을 중심으로 방역 대책은 진행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기재부 같은 데서는 이제 중소상공인들을 어떻게 하면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보호해 나가고 모니터링 해 나가는지, 그다음에 행안부 같은 데서는 각 지자체별로 백신 접종 현황을 어떻게 체크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조율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각 부처별 정리가 안 되는 상태로 국무총리실의 국정 조정 능력이 많이 부재하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더해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으로 자리를 비우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는 사실은 국무총리가 자리에 없다는 건 굉장히 굉장히 많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야당의 협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뭐 후보자 자체에 대해서 야당 내에서는 그 자체로 뭐 꼭 아주 큰 음결이 있어서 후보로서 낙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뭐 국익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단독 처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인사정문 전국에서 야당 반대가 뭐 여러 가지 장관 세 분하고 엮어서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기자 질문도 역시 협치, 통합 여기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국민 마음을 모으는 통합 총리가 될 거다 이렇게 통합을 강조했는데요. 이미 임기는 시작하셨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 통합을 어떻게 보여줄지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김부겸 이제 총리죠. 국무총리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했던 그 행태에 대해서 사과할 거 사과하고 특히 이제 문자 폭탄이라든지 조국 사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협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지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논란 끝에 임명이 됐다고 한다면 뭐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협치를 거부한 것에 대한 상당한 그 불만이 있습니다만 이미 임기가 시작이 돼서 일단 총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마지막 총리로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코드를 맞추는 총리보다는 대통령의 임기가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협치를 하고 또 국민들에게 통합의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좀 본래 예전에 김부겸다운 저런 총리가 되기를 뭐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 공백을 이제 우려를 해서 뭐 서둘러 재가를 했고 임명을 했습니다만 뭐 저희들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게 그 국정 공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사실 정세균 총리가 끝까지 남아서 계속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본래는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통령이 새로 내정을 해도 청문 절차가 끝나서 공식 임명될 때까지는 전임 총리가 계속 그걸 수행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정세균 총리는 이제 대권 행보라는 급박한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제 그걸 배려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치권 내에서 여당 내에서의 정치적 배려지 그렇기 때문에 국정 공백이 있는 것이지 이게 그 본래 총리 자리를 이렇게 내놓고 가지는 않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많이 있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는 김부겸 총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그 기대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논란이 크게 흠이 될 만한 논란은 아니었고 다만 연관됐던 장관 인사청문회가 이게 맞물려 가면서 여야 간의 기싸움이 좀 악화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로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지지했던 예전의 김부겸 총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한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어제 저희 뉴스앤이슈 시간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어서 이거를 저희가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는 그 상황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열변을 통하고 있는데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이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형식은 자진 사퇴지만 이거는 뭐 시간표상 사실상 청와대하고 다 조율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뭐 사전에 그 오전에 아마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들을 불러놓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여당 대표죠.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이제 이번에 나타난 민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부분들을 잘 전달해 달라 했고 윤호중 위원장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청와대에 말씀을 드려보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자진 사퇴가 나왔는데 사실 국회라는 곳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심을 수렴하는 창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 정부 여당으로서 여당의 어떤 민심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소리들을 청와대에 잘 전달을 한 것이고 청와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심 끝에 사실은 박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능력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배우자 문제, 특히 그 약간 자극적인 어떤 그런 사진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렇게 청와대가 그 어떤 후보의 자진 사퇴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청와대 이제 대변인 논평으로 이제 민심을 반영해서 이번에 결정을 한 것이다 이런 공식 논평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야당과의 이제 뭐 정권 말기에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충분한 성의 표시로 그 여당과 청와대는 생각을 했는데 야당에서는 그 점도 좀 부족하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실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때만 해도 이 세 분 한 분 한 분의 지명 사유 설명을 했고요. 다 이렇게 임명할 것 같았는데요. 어제 이제 한 명 사실상 이제 지명 철회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재보선 이후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그 특별 기자회견 4주년 기념 특별 기자회견에서 이제 3명의 임명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 능력으로는 충분하다. 그러나 이제 야당의 또 여러 가지 반대, 또 야당에서 드러냈던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한 건 아니다. 그래서 국회의 의견과 민심을 듣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3명을 다 안고 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야당에서는 그 3명을 콕 집어서 부적격자로 규정을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임혜숙 장관까지 2명 정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마도 임기 말에 문재인 대통령도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민심의 회초리를 또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과정에서 막무가내로 일방통행식으로 임명을 강행했다가는 그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자진 사퇴 형식으로 그렇지만 형식은 자진 사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청와대와의 조율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서 박준영 후보를 낭만시킨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지금까지 뭐 29번째, 이번까지 하면 32번째까지 청문보고 채택 없이 이제 장관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만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이제는 다시 또 개각을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여야가 협치하고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 내지는 파트너로 인식하는 그런 대통령과 청와대에 좀 넓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당에서는 반발이 좀 심한 이런 상황인데요. 여전히 대통령이 군사작전 하듯이 인사 강행 처리를 밀어붙였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오늘 항의 차원에서 청와대 앞에서 국민의힘은 의총을 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했는데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아무리 민심의 회초리를 맞아도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만과 독선의 DNA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부적격 장관 후보자의 독단적 임명 강행은 청와대의 각본과 감독하에서 민주당이 그 배우로 등장해서 실천에 옮긴 참사라고 생각됩니다. 인사폭거이자 민주당은 그 배우 역할을 한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국민 여론을 수용해 한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결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양보했으니 두 발 물러나라고 대통령의 인사를 정치권의 흥정거리로 만든 행태는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문 대통령은 임명 재가를 했습니다만 야당은 이 2명, 특히 지금 임혜숙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전히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의당도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 재가를 한 상황인데요. 신뢰가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예. 어제 그 저녁 7시에 이제 박병석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 총리 인준 표결을 붙였을 때 저는 그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미룰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정공백이랑은 조금 하루 이틀 있는다고 해서 뭐 더 그렇게 커지는 게 아닌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어차피 대통령도 과거와 달리 그래도 고심 끝에 박진영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그 야당을 또 배려하고 민심을 또 수용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오후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던 것은 예. 제가 딱 느끼기에는 뭐 문제를 뭐 더 복잡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출구 전략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한 명 낙마했고 우리는 3명을 반대했는데 그러면 대통령과 만나서 여야 대표가 서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그럼 우리도 이 인사청문 전국에서 나오는 모양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명분을 달라는 출구 전략으로서의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던 것을 저는 느낍니다. 어제 김기현 예. 원내대표가 대통령한테 만남을 요구했던 네. 거는 뭔가 출구 전략으로서의 그럼요. 모양새 때문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럼 대통령께서도 그게 나쁜 모양새가 아니에요. 예. 여당 대통령이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국정에 대해서 좀 협조를 구하고 한 명 정도의 낙마했습니다만 좀 국정에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야당의 원내대표도 여러 가지 야당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인준 표결을 할 경우에 뭐가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김부겸 총리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큰 흠집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이게 장관 인사청문회 맞물렸기 때문에 기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청와대도 한 명을 낙마시켰다는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하니까 좀 뭐 아쉬움이 있겠죠.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들도 3명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여야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면담을 요구했고 또 애초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선출됐을 때 대통령께서도 오찬하자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덥석 받아서 그럼 같이 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준표결에도 됐을 텐데 어제 7시에 그냥 강행을 하니까 국민의힘으로서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청와대 분수대까지 간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청와대나 이 대통령께서 또 이철희 정무수석이 조금 더 협치를 좀 수용해주고 이 출구 전략에 대한 좀 유인할 수 있는 모양새를 좀 고민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사청문 연구는 정리가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 더 이상 투쟁을 지속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미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놓고 이제 그런 각자의 어떤 주문 사항들을 제시한 다음에 이제 여당 원내대표로서는 어렵게 분명히 대통령께서 3명에 대한 신임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충분하게 전달을 해서 나름 성의를 끌어냈습니다. 그러면 김기현 원내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원내대표 취임을 기념하기 위한 어떤 축하하기 위한 오찬회는 거부하다가 대통령 면담을 갑자기 요구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미 그 의정 같은 것들을 맞추다 보면 시간은 며칠은 그냥 가버리게 되거든요. 이거는 의도적인 시간 끌기예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취할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고 왔다는 형식의 쇼잉을 하게 되면 이건 정말 대통령을 모욕 주기 형태로 끝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아주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인사 부분을 접근을 해서 이제 어떤 국정 공백을 초래하게 한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국회 협상에 카운터 파트너가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 사안을 가지고 원포인트로 대통령과 면담하겠다 그 자체가 진정성이 있는 어떤 자세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저는 여기서도 이제 보니까 청와대 그 분수대에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하고 이제 항의서한을 전달했잖아요. 유영민 비서실장이 와서 받지 않습니까? 뭐 저런 모습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가는 거거든요. 뭐 그 정도 하는데 뭐가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제 7시에 굳이 인준 표결을 강행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것도 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자마자 그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그 인준 표결이 강행이 되고 그야말로 일방통행으로 가니까 뭐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청와대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청와대 앞에 이 항의 시위가 예정돼 있는데 또 임명 재가를 또 강행을 대통령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이라면 여기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와 유영민 비서실장이 만나서 저기 항의서를 정중히 또 전달하고 받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정도의 여야가 서로 간에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조금 더 배려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야당의 지금 보신 것처럼 반발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이런 점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게 정권 말기로 가면은 밀리면 안 돼 이런 강박관념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 좀 털어내고 진실한 소통이 국민 눈높이에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지금 사실 도덕성 기준이 많이 지금 낮아진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했는데 여기 이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거 지금 심상정 의원인가요? 예, 심상정 의원께서 예,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문제된 인사들 지금 뭐 굳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인사들 3명을 보면 3명 다 뭐 7대 기준에 그게 위배되는지 좀 의문이에요. 왜냐면 일단은 임혜수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한 번쯤 그 이전에 이제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로 좀 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좀 빈발하게 이뤄진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 이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이제 나머지 실대 기준 뭐 병역, 뭐 탈세, 뭐 이런 것들이 특별히 문제되는 후보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덕적 기준이 낮아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 이 지금 뭐 심상정 의원이나 기타 이제 야권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아니 임혜수 후보자가 여성이라서 무조건 장관이 돼야 된다는 거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뛰어난 후보자입니다. 능력적으로 굉장히 과학기술계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분이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남성 과학기술인, 여성 과학기술인 뛰어난 분들 많은데 특히 이제 과학기술인으로 뛰어난 분들을 그것도 특히 고위직에 이제 어떤 추천할 만큼 경험과 경륜이 있는 분들을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과거 한 20-30년 동안 작동해왔던 이른바 유리천장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좀 봐달라는 거였지 무슨 여성이어서 무조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하게 남녀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요즘의 어떤 그 젠더의 문제는 20, 30대의 경우에 실제로 그러니까 남성이 어떤 차별적 우월의식을 느껴보지도 못한 남성 세대들에게 과거 40, 50대의 시각으로 그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강요하는 측면들에 대한 비판을 담은 것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문제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여전히 어떤 남성 중심적인 사회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40, 50대의 체계까지 같이 밀어넣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분열의 정치로서 비겁한 정치이고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성 기준이 낮아지는 데 대한 대통령의 사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도덕성 기준이 낮아졌다기보다는 현 정부 들어서 이제 도덕성 기준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이게 좀 낮아 보이기도 한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덕성 기준이 낮아졌다는 심상정 의원의 그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정의당도 이제는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무조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친여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저는 일련의 행태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야당의 목소리를 내겠다. 특히 이제 신임 여영국 대표 체제에서는 할 말을 하는 지금 정의당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요. 저는 이제 도덕성 기준보다 이번에 이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돼서는 기준이 애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다 모여가지고 청와대 의견을 전달했을 때 최소 한 명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민주 당내에서도 그게 특정인이 무엇 때문에 잘못해서 국민 눈높이 해명이 되지 않았으니까 누구는 안 됩니다라고 해야지 최소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대통령한테 흥정하는 거냐라고 이야기가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야당에서는 3명을 이렇게 부적격 자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1명 했으니까 그냥 가자. 이것도 사실은 윤호중 대표가 말한 것처럼 오히려 청와대나 대통령이 이 흥정의 대상으로 생각한 측면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박준영 후보자의 낙마 기준이라는 것은 부인의 이른바 이 도자기 다량 무관세 반입 아닙니까? 이것하고 이미숙 장관 후보자에게 이야기 나왔던 위장 전입이나 그다음에 논문 표절이나 아니면 가족들 외유성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중을 따져보면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게 그럼 1명은 되고 2명은 안 되는 거냐. 이런 식의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때는 둘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1명 정도에서 흥정하자라는 식으로 비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흥정처럼 보이는 그렇기 때문에 기준과 원칙이 공정하지 않고 균형적이지 않다. 그런 의미지 남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 좀 말씀드리면
초선 의원들이 최소 한 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한 명이 뭐 예를 들면 흥정거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당내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사람을 콕 집어 얘기하면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문제인데 특정 인사를 찍어서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흥정거리처럼 한 명처럼 얘기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국민 눈높이에서 다 통과는 어렵다. 요 정도 선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전달을 한 것이지 뭐 이게 무슨 흥정거리를 삼아서 한 명은 빼자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임혜수 후보자의 외유성 여행 논란이라든가 뭐 논문 표절 논란 말씀하셨는데 외유성 여행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그 우리가 일과 가정의 병립에서 굉장히 권장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학회에 가족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 권장하는. 저도 학회를 참여하는데 예를 들면 예. 변호사의 경우에도 가족 동반 여부를 확인하는 학회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추가 비용을 내고 예. 그 추가 비용 이제 추가되는 소요되는 비용들을 납부해서 같이 가도록 권장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학회가 주말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 그 주말에는 이제 가정과 함께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뺏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그런 부분을 오히려 권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비용만 처리가 제대로 된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그런 부분은 좀 오히려 이제 변화되는 추세에 맞춰서 양해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논문 표절 문제는 논문 표절이라는 의혹만 제기했을 뿐이지 논문 표절이 실제로 드러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렇게 지적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청와대 안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새 지도부의 첫 간담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상견례 성격이죠. 오늘 이 만남 전에 인사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지금 온도차는 약간 있습니다만 이제 일단락은 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송영길 신임 대표가 이 과정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인사청문 정국에 대한 이 송영길 대표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 인사권자와 국민 사이에 어떤 국민의 민심, 그다음에 또 야당 카운터 파트너는 야당이 있잖아요. 그 야당의 어떤 그 목소리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잘 조율해서 충분히 그 청와대와 소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이철희 정무수석이 뭐 적절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인사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더 논의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 한미 정상회담 문제, 여러 의제가 올라올 텐데요. 어떤 부분이 좀 오늘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이제 송영길 신임 당대표 체제 그리고 이제 김부겸 새 총리 체제 저는 그 대통령에게 무조건 그 충성하거나 대통령의 의중을 챙겨서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맞추는 그런 당청 관계가 아니라 할 말을 하는 관계가 되길 바라고요. 특히나 이제 송영길 대표 체계 같은 경우는 이제 친문의 주류라고 볼 수는 없는 그동안의 정치적인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뭐 초선 의원들의 집단적 목소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부 중진 의원들의 또 집단적 의견 개인적인 의견 표현도 있었습니다만 송영길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대통령이나 이번 청문 정국에서 이 문제를 제안한 적은 없습니다만 저는 물밑에서 충분히 청와대랑 의견 조율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럼 인사 문제가 정리된 상황에서 지금 오늘 11시에 청와대에서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주요한 논의 사항으로는 저희가 볼 때 이제 정책 분야일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송영길 당대표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그 부동산 특위위원장도 교체를 했고 그 당내 부동산 특위에서 당의 목소리로서 계속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청와대 기존 부동산 정책과는 좀 결이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이 대통령을 만나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리고 부동산 민심이 워낙 지금 매섭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신임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청와대에 건의할 거 건의하고 의견 조율할 게 있으면 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심을 좀 정확하게 좀 반영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좀 당대표로서 역할을 좀 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당청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보려고 하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이 조율되느냐 이걸 보면 된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야권 이야기로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내년 대선을 이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에 당내 신진 세력들이 줄지어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초선의 김웅 의원 그리고 오늘은 역시 초선인 김은혜 의원이 공식 출사표를 던졌고요.
원외 인사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출마를 예고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 세 분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 저는 그 불가역적 변화의 시작이 되고자 합니다. 그 변화를 이끄는 기관차가 되려고 합니다. 당의 변화는 당의 얼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인물만이 새 시대의 희망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보수 정당의 아젠다가 굉장히 공격적이어야 되고, 자, 검찰 개혁이나 이런 주제도요. 사실 저쪽에서 민주당에서 꺼낸 주제인데 네.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김웅 의원이 증명할 수 있을 거고요. 허허. 젊은 층에 대한 소구력도 이제 저희가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할 겁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그야말로 뭐 신구 대결 구도인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도전장을 내밀었거나 내밀 예정이십니다.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최근에 이 젊은 피의 돌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좀 과언이 아닌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제 김웅 의원도 그렇고 오늘 김은혜 의원도 그렇고 모두 이제 변화를 굉장히 강조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이 이제 사실은 지난 4번의 어떤 전국적인 선거에서 계속 참패를 당했다가 이번 보궐선거 겨우 한 번 이겼던 지금 야당이고 네.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또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만 내년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바라고 있는 정권 교체의 그 염원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해야 된다는 당내 전반적인 기류가 저변에 확산돼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우후죽순식으로 뭐 많은 분들이 난립해가지고 이게 당내 갈등으로 저는 비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은 저는 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보면 지금 이제 두 축이 저는 맞물리고 있다고 보는데 영남이냐 비영남이냐는 이 축이 지금 한 축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영남 정당이라는 국민들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희석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당내의 아마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 축은 금방 나온 것처럼 중진 대 초선, 중진 대 네. 신진의 이제 대결입니다. 그래서 중진은 중진으로서의 경륜이 있는 거고 신진은 신진으로서의 또 패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맞물려서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어떤 변화의 방향이 바람직한 것인가?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어야만 되는 거기 네. 때문에 내년 대선에 이겨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방향의 변화에 대해서 당원들,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고 모아준다면 거기에 합당한 후보가 저는 당대표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너무 좋은 분들이 다 지금 다양하게 의견을 표출하고 출사표를 던지고 있기 네. 때문에 그 다이나믹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선에 이기는 게 목표다. 그럼요. 예. 자, 뭐 민주당에서도 앞서 살펴봤지만 초선 의원들 요즘에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좀 초선 의원들 도전 지금 보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고 좀 바람직하다. 부럽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은 보궐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큰 표차, 좀 충격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큰 표차로 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게 직전 선거하고 비교하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에는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는 물론 뭐 최고위원 선거에는 출마해가지고 당선까지 된 분들도 있긴 하지만 당대표 선거에도 한두 번쯤은 좀 출마하는 게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냥 부럽다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 이제 그렇게 경륜 중심으로만 짜여져가지고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너무 싱겁게 우리만의 잔치로 끝난 듯한 느낌이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예. 자, 여권의 원로 인사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당대표는 나경원 전 의원을 환영한다. 그렇지만 김웅 의원이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만약에 이준석 전 예. 최고나 김웅 의원이 당대표로 정말 확정이 돼서 선출된다면 사실 한국 정치사에서 굉장히 큰 이변입니다. 1970년대 이른바 삼김 김영삼, 김대중, 양김 예. 씨의 이른바 40대 기술은 이외에 최초의 저는 쾌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초선의 돌풍 또는 신진의 어떤 패기가 마지막까지 이어져서 또 당원들의 변화의 어떤 욕구와 맞물리면서 그런 어떤 새로운 혁명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우리 조상호 대변인 이해하듯이 굉장히 수세에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마치 1980년대에 계속
한 10년, 20년 넘게 그 참패했던 영국의 노동당에서 토니 블레어라는 젊은 총리가 딱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정권 개최 성공을 했던 적이 있고, 똑같이 보수당에서도 10수년 계속 참패하다가 캐머런이라는 또 젊은 후보가 나오면서 사실은 정권을 뺏어왔었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열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당대표의 라인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진표가 짜여진 걸 봐야 됩니다만 일단 변화의 욕구가 저변에 상당히 있다. 그리고 변화 욕구를 담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상당히 뭐 민주당의 부담이라기보다 한국 정치 발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이 돌풍이 당선 가능성까지 어느 정도 연결되는지 저희 잠시 뒤에 좀 따져보고요. 연륜을 내세우고 있는 중진 의원들도 지금 연이어서 지금 출사표 던지는 상황입니다. 출사표를 던진 중진 가운데에서는 지금 가장 여론 흐름상 앞서가고 있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 신구 대결에 이런 최근 그 아카데미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은 분이죠. 배우 윤여정 씨의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필승 카드를 꺼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 얘기까지 같이 듣고 오시죠. 노장청이 다 어우러져서 각각의 장점을 발휘할 때 그 당이 가장 이 당세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 무조건 물러나라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게 보면 윤여정 선생 같은 경우도 연세가 70이 넘어서도 저렇게 상을 받으시고 또 작가 중에는 또 대가들 중에는 심지어 80이 넘어서도 아주 걸작을 남기거나 성공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이로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대구지검에 3차례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대구검찰에 3차례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쭉 대구에 있었고 그런 인연으로 자주 만났습니다. 관사가 또 제 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 사는 집도 같은 아파트여서 자주 만났고 심지어 KTX를 같이 타고 내려가다가 동대구역에서 검찰까지 제가 태워서 출근한 적도 몇 차례 있습니다. 다음 현직에 있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최재형 감사원장 문제입니다. 제하고는 군부대에서 법무관으로 상하급 부대 같이 근무해서 오래전부터 이런저런 인연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인연으로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지만은 누구보다도 야권 통합을 신뢰하여서 쉽게 이룰 수 있다. 네, 뭐 같은 지역 근무라든가 군부대 여러 가지 인연도 들고 나오셨는데요. 일단 먼저 지금 배우 윤여정 씨 사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이제 신구 갈등으로 비춰주면 안 된다 이 얘기 해주셨는데 최근에 나오는 발언들 보면은 조금 아슬아슬한 발언들도 나와요. 근데 그게 또 저는 뭐 당의 역동성의 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경륜 있는 중진들의 어떤 리더십도 굉장히 또 존경할 만한 겁니다. 그게 있어야만 또 지금까지 쌓아온 축적된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조건 뭐 과거의 적폐로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패기 있게 또 새로운 진취적인 어떤 젊은 리더십에 대한 열망에 대해서도 이걸 뭐 정말 어린아이 취급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뭐 온당치 않은 것이어서 저는 잘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대표 또는 지금 계속 이미 이제 출마선을 했던 몇몇 중진분들도 사실은 본인의 중진으로서의 리더십이 왜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대선 승리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계속 어필하는 것이고요. 또 김웅 의원이나 이준석 최고나 이런 분들 나오면 왜 그러면 변화가 필요한지를 또 당원과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계속 시너지 효과를 내서 갈 거라고 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젊음의 패기, 그다음에 초선의 패기와 또 중진들의 경륜이 같이 결합되어야만 사실은 당에 화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주호영 전 원내대표 관사가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구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관사가 같은 지역에 있었고 출근길에 여러 차례 태워줬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 얘기가 최단 시간에 윤석열 전 총장을 입당시키겠다. 이게 공약 아닌 공약을 내걸었는데 당신의 소구력이 있을까요? 옆에서 보시기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그분이 그렇게 한다. 이게 카운터 파트너가 있으니까 이거 윤석열 전 총장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 건데 본인이 그걸 입당시키겠다고 하면 그렇게 입당이 되는 건지 일단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당이 굉장히 당대표로서 만약에 당대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는
대선 경선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잡음 없게 시너지 효과를 내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것인데 네. 특정 후보를 이렇게 강력하게 반드시 영입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공정한 경선 관리에 의구심을 뭐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고도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뭐 노장청이 다 필요하고 뭐 나이가 많다고 물러나라는 건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지금 아까 뭐 윤여정 그 배우님을 이렇게 예를 드셨으니까 그 예를 들면 그분이 아카데미상이라는 그 엄청난 상 그리고 그 외에 숱한 많은 상들을 받은 건 여우 조연상이에요. 그러니까 예, 적절하게 조연으로 빚을 내면 오히려 더 높게 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지금까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김웅 같은 경우도 이미 50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이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정치적인 이력을 쌓아오는 동안 국민한테 그 정당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요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바꿔나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찾아오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길을 제시해야지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노장청의 어떤 대결 구도로 끌고 가는 건 오히려 잘못된 태도라고 봅니다. 예, 여우 조연상이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신구 대결 양상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룰 지금 경선 룰로 보면 당심이 70% 네.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가 30%입니다. 이대로 하면은 그 지금 신진 세력들이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 대표를 선출하는 규정이 7대 3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규정을 바꾸려면 사실은 이제 전국위원회를 소집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절차를 과연 지금 그 권한대행을 받고 있는 김기현 대표가 의견을 모아가지고 할 수 있을지는 지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상 촉박해서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주자, 아니 이미 당대표 주자들이 이미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바꾸는 것 자체가 사실상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7대 3이 그대로 갈 거로 보이는데 7대 3으로 가는데 당연히 그러면 영남권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그 당원들의 분포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당원들의 또 표심이 있기 때문에 당심의 소구력을 가진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옵니다만 저는 조금 여기서 더 감안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의 투표 행태의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영남에 있는 또는 국민의힘의 보수적인 분들도 전략적 투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략적 투표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 내가 영남이니까 영남을 찍겠다. 내가 보수니까 보수를 찍겠다가 아니라 내가 찍어서 당선시킬 당대표가 내년 대선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찍겠다는 전략적 사고를 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보면 무조건 영남에 치중해 있고 무조건 보수적인 편향이기 때문에 그런 후보가 당대표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관측이고요. 충분히 저는 굉장히 역동적인 당내 경선을 통하면 당원들도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략적 판단 결과에 따라서 뭐 당심이 70%지만 결과는 예측할 수 그렇습니다.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대선 주자 그 여론조사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이기는 이런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리얼미터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다 이기지만 또 윤석열 전 총장이 밀리는 이런 결과도 있고요. 이게 아직 윤석열 전 총장은 공식적으로 등판을 안 한 상황인데요. 등판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런 여론 흐름에 큰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 이 추세대로 갈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지지율이 높게 나왔던 시점은 이른바 사퇴를 하면서 그 사퇴의 변을 밝힐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점점 다시 또 이른바 양자 대결 구도로만 본다면,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와 그 윤석열 전 총장 사이에 그 지지율 간격이 좁아지고 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지금처럼 역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각축을 벌이는 양상으로 2강 체제로 지금 굳어지고 있는데요. 그때 이미 그 컨벤션 효과는 충분히 누렸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과연 이제 정치를 이제 정식으로 선언한다고 해서 또 다시 뭐 어떤 컨벤션 효과가 일어날지 여부는 조금 의문이고요. 또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른바 윤석열호일 때 정했던 그런 여러 가지 수사들이 그 정당성을 평가받는 시점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 평가의 내용에 따라
예. 지지율이 좀 출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근식 전 실장님 전망도 짧게만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사실 공개적인 정치 선을 하지 않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계속되는 자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좀 양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좀 주목해 봐야 되고요. 네. 양강 체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재명 후보를 계속 이기는 부분이 다수가 나옵니다. 이번에 처음 이제 역전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인 정치 선언 그리고 본격적인 입당이나 야권 전체 연대와 통합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그리게 된다면 훨씬 더 저는 높은 수준의 지지율을 가져올 수도 있는 파괴력이 있는 것이어서 예.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격 등판 이후에 지지율이 다시 출렁일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상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보와 타협, 신뢰와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취임사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 위기에 당면에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보와 타협, 신뢰와 협력의 정신이 간절히 요구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불신과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게 우리 국민들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불신과 갈등 속에서도 온 국민이 갈망하는 방역도, 집단 면역도, 민생도 개혁도 어렵습니다. 국민들께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 공동체성이 회복되어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상생과 연대의 정신이 살아있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30년 동안 정치에서 추구해온 국민 통합의 목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여당 신임 지도부를 만나 남은 임기 1년 동안의 전국 해법과 향후 당청 관계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부동산 대책과 백신 수급 상황, 한미 정상회담 등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도 폭넓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송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윤관석 사무총장과 박완주 정책위 의장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 노영욱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협치 운운하며 인사폭거를 하는 위선 정권이라며 부적격자 임명 취소와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권은 4년 동안 무려 32명을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하는 인사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협치, 소통, 통합 운운하지만 그 속내는 오로지 내 편, 내 진영,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중적 윗선 행태가 4년 내내 반복되고 있고 남은 1년 동안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47명으로 이틀째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유입을 뺀 국내 지역 발생은 729명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4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2명 더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893명에 달합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중교통을 타는 경우는 예외라고 언급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관련한 지침을 수정했습니다. 접종을 마친 사람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혼잡하지 않은 실외에서만 벗어도 된다는 지침에서 더 나아간 겁니다. Anyone who is fully vaccinated can participate in indoor and outdoor activities, large or small, without wearing a mask or physical distancing. If you are fully vaccinated, you can start doing the things that you had stopped doing because of the pandemic. 다만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은 의사와 먼저 상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며 즉각 맞으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science is also very clear about unvaccinated people. You remain at risk of mild or severe illness, of death, or of spreading the disease to others. You should still mask and you should get vaccinated right away.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원 노조가 가을에 대면 수업을 하는 것에 호응했습니다. We can and we must reopen schools in the fall for in-person teaching, learning, and support. And we must keep them open fully and safely 5 days a week. 위험은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학생 간 거리 두기 등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겔 카도나 교육장관이 9월에 학교를 열겠다는 목표를 여러 차례 밝힌 만큼 미국이 가을쯤 일상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준비가 사실상 마련되고 있는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아직 5월인데 날씨는 마치 한여름 같습니다. 이틀째 서울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2달 정도 일찍 온 여름 더위의 원인과 전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생활과학부 정혜윤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바깥에 나가 보면은 햇볕이 한낮에는 정말 뜨겁더라고요. 지금 기온이 얼마나 올라 있는 겁니까? 네, 12시 기준 서울 공식 기온은 27.6도까지 올랐고요. 동작구와 양천구는 3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오늘 하루 만에 올봄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인 기상관측 장비로 살펴보면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안성 서운면과 강원도 원주 신림면으로 벌써 31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전과 전주, 대구 등 태백산맥 서쪽 지역은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서 7월 하순 한여름 기온입니다. 네, 아직 5월 중순인데요. 이렇게 빨리 한여름 기온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기온은 오르지만 실제 여름 더위와는 조금 다릅니다. 햇볕이 있는 곳은 무척 덥지만 그늘에서는 선선한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기온이 급상승하는 원인이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는 팬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서쪽 지역은 30도까지 기온이 오르지만 동쪽은 20도 안팎에 머무는 선선한 날씨가 나타나는 것도 역시 팬 현상의 특징입니다. 이틀째 이어진 고온 현상은 주말인 내일과 휴일인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더위가 일찍 찾아왔지만 일본은 지금 관측 이래 두 번째 빠른 장마가 또 시작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 11일 화요일에 장마가 시작됐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일본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 빠르고 65년 만에 가장 이른 장마입니다. 위성 영상에서도 중국 남부에서 일본까지 장마 전선이 형성된 게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일본 장마가 바로 우리나라의 장마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른 여름 더위와 일본의 이례적으로 빠른 장마가 우리나라의 여름 날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상청은 여름철 기상 전망을 오는 24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한강에서 즐기는 이런 치킨과 맥주, 앞으로는 보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한강공원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날씨가 좋아지면서 한강공원 찾는 인파도 늘었습니다. 이 돗자리 편 채 햇볕 아래서 음식도 먹고 또 담소도 나누는데요. 이 문제는 역시 방역입니다. 특히 이 술은 더하겠죠. 대낮부터 한 잔, 두 잔 기울이는 경우가 쉽게 발견되는데 이 술 마실 때만 잠시 마스크 내리는 모습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끼리 만든 거 하니까 돌아다닐 때는 이제 마스크 착용하고 돌아다니고 여기 있을 때는 이제 접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야외고 하니까 안 써도 괜찮지 않을까. 네, 밤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거 음식 섭취 안 할 때는 마스크에 섭취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성산대교부터 이 원효대교까지 왕복 15km 구간을 담당하는 서울시 소속 순찰 인력은 2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실제 이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외국인 9명이 해산 명령에도 계속 술을 마시고 그 가운데 1명은 물에 뛰어드는 일까지 최근에 있었습니다. 네, 지난 2018년 서울시가 서울숲 등 22곳을 음주 청정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이 술을 마시고 타인의 지나친 혐오감, 불쾌감을 주는 경우로 한정하면서 지금까지 처벌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30일부터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금주구역 위반 자체로만 최대 1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건데요. 그 장소와 시간대를 두고 서울시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활동량이 증가되어지면서 밖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 한강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에 관련되어져서는 얼마만큼 범위를 확대하고 어떤 시간대에 할 것인가는 협의를 하고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의 공공장소 음주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은 그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 미국 뉴욕주는 공공장소에서 술을 갖고 있기만 해도 최대 $1,000 벌금이나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캐나다는 퀘벡을 제외한 모든 주가 공공장소에서 술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조사 내용을 보면 금주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 168개 가운데 거리나 공원 음주를 제한하는 나라가 102개 나라에 달할 정도입니다. 네, 다만 술 없는 한강공원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느슨한 방역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 또 최근 이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음주로 인한 한강 주변에서의 사건 사고 방지를 이유로 찬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반면 이 반대 측을 보면 과잉이라는 입장입니다. 돗자리나 텐트 사이에 거리두기 위반이나 과도한 음주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면 될 걸 맥주 한두 캔까지 막을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또 금주구역을 살짝 벗어난 한강변에 음주자가 더 몰리고 이 통제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풍선 효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 공소장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윗선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이 공개된 자체를 문제 삼았는데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면서 사실상 검찰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자, 먼저 어제 새로 나온 내용부터 좀 보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어떤 내용으로 등장하는 겁니까? 네,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내면서 이 수사가 확대되는 걸 막으려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받는 주된 혐의입니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는 당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관여 내용입니다. 검찰은 출국금지 신청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가 미국 연수를 앞두고 자신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당시 선임 행정관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관련 내용을 상급자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했습니다.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을 갈 예정인데 수사받지 않고 출국하게 검찰이 얘기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조국 전 수석은 이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윤 전 국장이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조 전 수석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수사 중단 지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조국 전 수석은 SNS에 글을 올려
수사 압박을 가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이름도 나오던데요. 어떤 관여 정황이 있는 겁니까? 네, 안양지청 수사팀은 여러 지시를 받은 끝에 기존 수사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을 조사했습니다. 이 사실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대진 전 검찰국장에게 나까지 조사하겠냐는 것이냐며 강한 질책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윤 전 검찰국장은 재차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항의했고 수사 중단 압력을 가하고 있던 이성윤 지검장도 경위 파악을 지시해 보고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안양지청은 대검 반부패부로부터 들은 내용에 따라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가 작성됐고 동부지검장에게 사후 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 진행 계획이 없다는 문구를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예. 자, 이 과정에 등장하는 윤대진 전 검찰국장을 포함해서 현직 검사 3명, 이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사건이 넘어갔다고요? 네,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하면서 검찰이 공수처로 넘긴 현직 검사는 모두 3명입니다. 윤대진 전 검찰국장과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이성윤 지검장에게 전화를 받은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입니다. 공수처법을 보면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했다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은 윤 전 국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긴 했지만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해 공수처에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검장의 경우 사건을 이미 공수처에 이첩했다가 재이첩받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할 수 있었는데요. 공수처는 이번에 이첩받은 3사람에 대해서도 검찰의 사건을 다시 넘길지 아니면 직접 수사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예. 지금 이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공수처법상 검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다면 공수처에 이를 바로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조국 전 수석은 아직 수원지검에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고 별도로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라 아직 공수처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또 박상기 전 장관이나 이광철 비서관은 고소고발로 수사가 시작돼서 수사 중 인지가 된 게 아닌 만큼 역시나 공수처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수원지검은 공수처가 윤 전 국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면서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수사 계획을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할 경우 조 전 수석 등 관련자들의 혐의를 직접 인지해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 아니면 검찰에 이첩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광철 비서관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도 기소권이 있어서 공수처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수원지검이 전격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조금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어요. 네, 어제 공개된 공소장 내용은 공소장 문서 자체가 아닌 검찰 내부 전산 시스템에 자동으로 올라가는 공소 사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든 검사가 열람 가능한 자료인 건데요. 박범계 장관은 이런 내용이 공개되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이 이제 본인이 수령하기도 전에 지금 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차곡차곡 쌓아놓다라는 건 더 묻지 마십시오.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감찰을 진행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긴 했지만 법무부 내부에선 사실상 공소장 유출로 규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수사기관 내부자만 접근할 수 있는 문서가 공식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유출된 게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벌써 검찰 내부에서는 공개 재판을 전제로 한 공소 사실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서 실제 감찰 등 움직임이 본격화하면 다시 한번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잠시 뒤 내려집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어머니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편 안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하고 사망 당일엔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안 씨는 아내 장 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안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생후 7개월 딸을 때려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어젯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로 2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새벽 경남 사천에 있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한 뒤 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모에게 폭행을 당한 아기는 아직 의식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우리 측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태세를 갖췄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말 군사분계선 인근 군부대의 고사포 등 장비를 북한 측이 평소보다 남쪽으로 전진 배치했던 것을 당국이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군 관계자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군사 정보사항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지난 7일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우리 정보당국 보고에 의하면 북한의 대응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경찰이 공무원 투기 의혹이 불거진 구리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구리시청 도시개혁과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자택 등 모두 5곳에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구리시청 공무원 등이 구리시 산호동 일대의 북합 물류단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고 부근 토지 등을 매입한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구리시장의 비서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래 대금이 한 푼도 없는 그야말로 정체불명의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는 많은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코인 상장이 쉽기 때문인데요. 당국은 뒤늦게 이 거래소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 전방위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머스크의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중단 폭탄 선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등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약 9%나 낮은 수준으로 한때 주저앉는 등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요동쳤습니다. 투자 손실이 큰 만큼 온라인 등의 여론은 사기꾼에 낚겠다는 등 욕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내 가상화폐의 거래량은 눈덩이처럼 불어 하루 약 30조 원대, 주식 거래량의 2배 수준, 거래소는 수백여 곳입니다. 허위 공시는 물론 시세 조작과 사기, 자금 세탁 등 각종 범죄 의혹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여전히 자금시장 관련법에 사각지대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어떠한 거래소든지 본인들이 원하면 발행하는 회사나 사람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그 암호화폐를 자기 거래소에 상장할 수가 있어요.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 마켓캡이 매기는 전 세계의 거래소 300여 곳 중 원화거래 지원은 14곳. 이 14곳 가운데 거래 대금이 가장 작은 비트소닉 원화 시장을 보면 총 90개 코인 중 21개를 뺀 나머지 69개, 77%의 거래 대금이 제로입니다. 현재 코인들은 각 거래소만의 기준을 통과하면 상장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아 거래 대금이 제로인 이른바 쓰레기 잡코인을 찾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지금 대부분 요즘 언론에 오르내리고 하는 이제 아주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들도 너무나 많아요. 2030 청년 세대는 이른바 영끝 비트로 코인 거래에 뛰어드는 등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의 혼탁 양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당국은 뒤늦게 거래소의 위법 여부에 대해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약관을 중심으로 회사 측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용자에게 위험을 전가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자사 차량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알트코인인 도지코인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각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도지코인 거래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자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이 작업은 잠재적으로 유망하다는 말과 함께 주장했습니다.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데스크의 시세를 보면 머스크의 트윗 뒤 우리 시각 오전 9시 22분 현재 이 도지코인 가격은 전날보다 20%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 어제 폭탄 발언의 직격탄을 맞고 급락했던 비트코인은 1.5%대 상승에 비교적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더리움은 2%대 내린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전기차 회사들의 데이터 수집이나 활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량 주행 정보는 물론 전기 충전소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에 진출한 테슬라를 겨냥한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상하이 모터쇼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테슬라 차를 몰다 사고를 당한 고객이 브레이크 결함을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한 겁니다. 당시 테슬라는 사고 직전까지 브레이크가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주행 데이터를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차량 주행 데이터를 고객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는 건 물론 정보의 수집 자체도 쉽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중국이 자동차 회사의 데이터 수집 관행에 족쇄를 채우는 법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법 초안에는 매번 운전할 때마다 정보 수집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차량 위치나 차 내에서 촬영된 운전자나 동승자의 동영상 등은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需要特斯拉来拿一些信息走，为自己提供更好的服务，但并非这个数据是公共数据的，同时所有权也不在特斯拉。 군사구역 주변에 사람과 차량의 흐름은 물론 충전소의 위치 정보까지도 수집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데이터를 외국으로 가져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누가 봐도 중국 시장을 선도하는 테슬라를 겨냥한 겁니다. 테슬라는 지난달 중국 시장 판매량이 30%가량 감소했습니다. 고객의 환불 요구 소동에 공산당까지 테슬라 때리기에 가세하면서 구매가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을 증설하려던 계획을 접을 것이라는 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테슬라의 고삐를 바짝 쥐고 나선 데는 최근 자국의 전기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뉴스앤이슈 60초 뒤 이어집니다. 네, 연일 때이른 여름 더위에 열기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낮 동안 강한 볕이 더해지면서 오늘은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마포구의 기온은 벌써 30도까지 치솟았고요. 서울의 공식 기온도 28.6도까지 올랐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1, 2도 정도 더 오르면서 7월 하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고요. 또 햇볕이 무척이나 강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접어들면서 30도를 넘어선 곳들이 많습니다. 현재 강원도 원주 신림면의 기온은 33.4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경기도 안성은 31.9도, 대전 29.8도 등으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광주와 대전, 춘천이 31도, 서울과 대구 30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방은 강릉과 포항 23도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오늘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며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2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은 최고 40mm,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이후 부처님 오신 날이 들어있는 다음 한 주간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동안 호흡기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존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곳곳에 오존주의보도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린이나 노약자는 장시간 외출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네, 금요일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